지금까지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등장했던 헨리 포드, 록펠러,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그리고 그들의 기업인 포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마지막으로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세리게이 브린 등의 위대한 기업가 CEO들 중에서 여러분은 누가 가장 최고의 0.1%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럼 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기업들을 합친 포텐과 비즈니스 전략을 실행하는 CEO와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은 모두가 안 된다고 욕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혁신과도 같은 발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한 0.1%의 창의적인 천재와 그 0.1%의 천재를 초기에 알아보고 그의 방향성에 자신의 자본과 에너지를 태운 0.9%의 직관과 통찰력을 갖춘 인간이 함께 만든 역사입니다. 이들이 만들고 발전시킨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 발전의 순간순간을 그 1%들과 그들이 만든 비즈니스들의 전략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900년대 초반 0.1%의 천재인 헨리 포드가 변속기와 악셀레이터가 붙어있는 근대적 개념의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차와 비교하면서 향후 촉발될 폭발적인 기술 발전과 대량 양산 체제 구축이 가지고 올 미래 변화의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그 당시 자동차의 단점만 지적하는 근시안적인 행태를 보였지만 그 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정확히 읽어내고 빠르게 자동차가 지나가는 미국 전역의 모든 도로에 자동차의 동력원인 기름을 주유할 수 있는 주유소 인프라를 만들고 정유회사의 지분을 늘려간 0.9%의 직관과 통찰력을 갖춘 인간인 록펠러는 헨리 포드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고 엄청난 비즈니스의 확장을 이뤄냈습니다. 즉,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서 세상에 내놓은 헨리 포드와 그 제품이 확산되고 사용될 인프라를 구축한 록펠러는 시대의 천재들인 거죠. 그리고 1980년대 역시 비슷한 천재들이 등장합니다. 강당만한 크기의 거대한 컴퓨터라는 존재를 반도체의 개발과 함께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의 발명으로 연결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워지니악이 컴퓨터의 시대를 열었다면 그 당시 폐쇄적이었던 애플 전용 OS인 맥OS를 자신들만 사용하면서 다른 브랜드들에겐 허용되지 않았던 틈을 노려서 그 외의 모든 컴퓨터 브랜드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OS를 개발해서 애플과 대립각을 세우며 마이크로소프트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고 전세계 1위 부자로 등극했던 빌 게이츠 역시 애플의 스티브 잡스, 워지니악과 함께 앞서 얘기했던 1900년대 초반의 헨리 포드, 록펠러에 비견될 수 있는 천재이자 위대한 사업가들입니다. 다만 여기서 1900년대의 자동차의 발명과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는 헨리 포드는 자동차 개발 판매, 록펠러는 주유소 인프라 구축이라는 각자 명확히 구분된 사업 영역을 갖고 성장했다면 1980년대부터 시작됐던 개인용 컴퓨터의 발명과 보급 단계에서는 하드웨어인 컴퓨터 자체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용체제이자 일종의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OS를 애플이라는 한 회사가 모두 개발해서 폐쇄적으로 보급했다면 이에 대항한 반 애플 진영의 OS를 공급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과거 록펠러와 같이 엄청난 부를 얻으면서 비즈니스를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즉, 제품의 하드웨어와 기반 인프라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모두 확보하고 자신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애플과 개방형 생태계를 추구하며 모든 PC 제조사들에게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로 대립하며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또다시 스티브 잡스가 이끄는 애플에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컴퓨터를 다시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혁명으로 이끈 스마트폰을 개발하면서 또다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2010년대의 스마트폰 시대에도 애플은 iOS라는 자신들만의 운영체제를 폐쇄형 전략으로 운영하면서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겐 공급하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제품에만 적용하며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했지만 과거 1980년대 컴퓨터 시대의 역사와 동일하게 애플의 폐쇄형 전략에 대항해서 전세계 모든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자신들의 OS를 제공하면서 그들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낸 구글이 등장한 겁니다. 컴퓨터의 시대엔 마이크로소프트였다면 스마트폰 시대에는 그 역할을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통해서 수행하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거죠. 물론 이런 폐쇄형 전략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혁신 제품을 만들며 컴퓨터의 시대를 이끌었고 또다시 스마트폰의 시대까지 이끌면서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애플을 경영했던 스티브 잡스라는 0.1%의 천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애플은 전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성장했고 2조 750억 달러, 원화로 약 3,654조 원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1900년대 자동차 시대를 이끌었던 헨리 포드와 록펠러는 제품과 인프라 구축이라는 각자의 영역을 확장하며 성장했고, 1980년대 컴퓨터의 시대를 이끌었던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제품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제품의 확장성과 활용성의 핵심인 OS라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두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했으며, 시간이 지나 2010년대 스마트폰의 시대가 되었어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애플과 구글이라는 경쟁 관계만 바뀐 채 동일하게 제품과 서비스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경쟁력, OS 경쟁의 구도가 유지되면서 현재까지도 그 양강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120년이 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혁신 비즈니스의 특징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끈 핵심 발명과 비즈니스의 성장에는 0.1%에 해당되는 천재 퍼스트 무버와 0.9%의 통찰력 있는 패스트 팔로워들이 존재했다. 둘째, 그들은 단순히 제품만이 아니라 그 제품의 확장성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이 궁극적인 사업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만의 전략을 끊임없이 구축해왔다. 셋째, 이런 역사가 말해주는 결론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자가 시장을 선도하고 인프라나 OS를 확보한 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를 축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건 제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인류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당시의 최첨단 제품이라면 더더욱 이 법칙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등장했던 헨리 포드, 록펠러,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그리고 그들의 기업인 포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마지막으로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세리게이 브린 등의 위대한 기업가 CEO들 중에서 여러분은 누가 가장 최고의 0.1%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건 구독자님들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의견이 갈리실 텐데요. 혹시 그럼 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기업들을 합친 포텐과 비즈니스 전략을 실행하는 CEO와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바로 그런 기업과 천재 CEO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1900년대 근대적 개념의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기차와 비교하면서 자동차는 느리고 비싸고 몇 명 못하는 멍청한 발명품이라고 헨리 포드를 욕하고 비아냥거렸던 것처럼 2010년 당시 일론 머스크가 CNN에 출연해서 전기차의 대중화를 만들겠다고 얘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사기고 망상에 쩔어있는 잡념이라고 폄하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2023년이 되면 전 세계 자동차 모델 중 내연기관을 모두 포함해서도 가장 많이 팔린 차가 테슬라의 모델 Y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처럼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현재 시대를 선도하는 전기차, 자율주행카라는 혁신 비즈니스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입니다. 또한 과거 자동차 시대에 제품과 인프라 구축을 헨리 포드와 록펠러가 나눠서 진행하면서 비즈니스를 확장했다면, 테슬라는 현재 전기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매년 인도량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제조사이면서 스스로 충전 인프라인 슈퍼차저를 전 세계에 5만 5천여 곳이 넘게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인프라 구축 회사입니다. 즉, 헨리 포드와 록펠러를 합쳐놓은 미친 조합을 120년이 지난 지금 테슬라라는 기업이 혼자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1980년대 컴퓨터의 시대와 2010년대 스마트폰 시대의 승자들은 서로 시장의 핵심이 결국 소프트웨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OS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지만, 현재 시총 1위 기업인 애플이 폐쇄형 OS 전략을 펼치는 덕분에 그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나머지 빈자리 수요를 채우면서 개방형 OS 전략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두었다면, 현재 테슬라는 자신들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인 슈퍼차저를 다른 전기차 메이커들에게 오픈하고 자신들의 충전 방식인 NACS를 북미 표준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다른 대륙, 다른 지역들로 확대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테슬라가 오래전부터 록펠러의 인사이트를 반영해서 전기차 개발과 함께 구축한 충전 인프라의 경쟁력이 과거 애플의 폐쇄형 전략이 아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길을 감으로써 더욱 강화될 겁니다. 또한 이런 테슬라의 개방형 전략은 현재 전 세계 전기차 메이커들 중에선 거의 유일하게 AI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전 세계에 팔린 수많은 테슬라 차량들이 보내온 수십억 개의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각 상황에 맞게 스스로 학습하는 구조, 즉 챗GPT가 거대 언어 모델 AI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텍스트 정보를 스스로 학습해서 질문에 답하고 대화하듯 그때그때 운전 환경에 맞는 답을 AI가 스스로 도출해내는 구조로까지 이번 FSD 12 버전을 통해서 진화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입하는 후발주자들에겐 마치 현재 스마트폰의 OS처럼 도저히 처음부터 스스로 개발할 엄두가 안 나는 엄청나게 높은 진입장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테슬라에겐 애플과 같이 폐쇄형 전략을 쓰면서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아님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전략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레거시 자동차들을 자신들의 자율주행 OS의 파트너로 흡수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중국에서 열린 세계 인공지능 대회의 개막식 축사를 통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다른 업체들에게 공유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듯이 이게 바로 전기차 시대를 넘어 자율주행카 시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현 시점에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와 충전 인프라 구축 회사를 넘어서 모든 차량에 사용될 자율주행 OS를 보유한 AI 기업으로 진화해서 역사상 본 적 없는 가장 폭발적인 비즈니스의 확장을 일으키려는 일론 머스크라는 0.01%의 천재의 전략적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론이 그리는 테슬라라는 기업은 과거 22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의 Q&A에서 테슬라는 애플과 세계 최대 정유회사인 아람코의 시청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론이 애플과 아람코의 시총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언급했다기보단 제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장악한 애플과 전세계 정유 인프라 정점에 있는 아람코라는 기업의 상징성을 통해서 테슬라라는 기업의 비전을 설명한 거죠. 테슬라의 충전 인프라 공유와 일론의 자율주행 AI 공유 가능성에 대한 발언들을 통해서 점점 더 구글의 개방형 OS 전략까지 포용하면서 테슬라는 애플 플러스 아람코 플러스 구글 같은 기업, 일론은 헨리 포드 플러스 록펠러 플러스 스티브 잡스, 거기에 추가로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의 경영 전략까지 모두 종합한 완성형 CEO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으니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에서는 테슬라 딱 한 종목만 투자하는 겁니다. 이 한 종목 안에도 이미 영상에서 설명드린 핵심 비즈니스인 전기자동차 제조기업,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 개방형 자율주행 OS 회사까지 세 개의 굵직한 산업이 담겨있고 이와 연계 파생된 자율주행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 전기 자율주행 차량 전용 보험회사,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사 및 판매 서비스 기업, 대용량 배터리 제조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가팩토리라는 공장 자체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안에는 이렇게 수많은 산업군과 기업들이 담겨있고 이 수많은 기업들을 컨트롤하는 일론 머스크라는 CEO가 펼치는 경영 전략이 과거 120년간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였던 천재 CEO들의 엄청난 한 수 한 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라는 기업을 단순히 수익률이 좋고 변동성이 높은 고성장 기업이라고 무미건조하게 설명하거나 나스닥 시총 6위에서 7위권 기업이라고 설명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자, 아마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던 분들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좋은 얘기 다 갖다 붙여서 소설을 썼던데 재밌는 소설은 잘 들었고 그게 정말 구현된다는 보장이 있어?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진짜 가능하다는 보장이 있냐고. 그런 것도 없으면서 헛바람 넣지 마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을 판단하고 선별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그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언급된 내용 모두가 다 망상이라고 느껴지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라는 존재를 머릿속에서 지우고 본인이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찾으면 됩니다. 단, 만약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가능성을 보셨다면 머릿속으로 동의가 되고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스스로의 판단 속에서 정리가 되셨다면 그렇다면 그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가볍게 여기고 사팔사팔하면서 구간을 잘라먹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제가 말씀드린 장기 투자적 관점으로 긴 시간을 두고 하나씩 구현될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를 함께 바라보면서 동업자 마인드를 갖고 투자해 가시면 어떨까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서울부동산과 비트코인이 아닌 주식을 투자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며 주식 투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목표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제로 가고 있는 길이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으며 그 길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 안주하지 않는 한 그것은 실현될 것입니다. 테슬라 버블의 끝이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전 테슬라가 파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테슬라 모델 Y는 도요타의 라브4와 코롤라 모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예요.
FSD 버전 12와 관련해서 그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며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클 겁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때 역사상 가장 큰 자산 가치의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를 얘기하는 건 마치 꿈 같은 예측으로 들리는데 당신은 정말 그런 황당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중요한 것은 잘못된 질문을 하면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예측에 테슬라의 장기적인 가치는 대부분 옵티머스에 있을 거라고 강하게 확신합니다.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제품이 세상에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제품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마치 내 미래가 미래처럼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방탄 기능을 추가했냐고 물으면 저는 왜 안 되냐고 답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은 1분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을 높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계를 만드는 기계이며 공장이 제품인 겁니다. 이 건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된 자동차 공장입니다.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테슬라 투자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은 비트코인을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야, 네가 해주는 얘기 듣고 조금 이해는 했는데 야,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면 된다는 거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구독자님들이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최대한 좀 더 쉽게 비트코인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비트코인을 한번 제대로 이해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쭉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아주 당연하게 종이로 된 돈을 사용했고 그걸로 과자도 사 먹고 장난감도 사고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도 주니까 그 이자 붙는 재미로 저축을 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 나왔더니 다른 사람들은 저축도 하지만 부동산이나 금이나 주식 이런 것들을 사놓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걸 투자라고 부르는 걸 보면서 아, 저축이 아니라 투자가 답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행은 왜 자신한테 맡기면 우리한테 이자를 줬을까요? 사람들은 왜 종이로 된 돈을 부동산이나 금이나 주식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좋은 부동산과 금, 좋은 기업의 주식은 왜 계속 가격이 올랐을까요? 더 근본적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답하십니다. 야, 좋으니까 오르는 거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살려고 하니까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가격에 반응하고 오르는 게 더 좋아 보이는 심리 말고 그 기저에 있는 가격이 오르는 핵심이 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가격이 오른 게 아닙니다.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금의 가치가 높아진 게 아니라 그걸 살 때 필요했던 돈이 곧 가격인데 정부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 풀린 돈의 양이 많아지니까 그 많아진 돈의 양에 맞춰서 가격이 재조정되면서 비싸진 거라는 거예요. 즉 정부는 종이로 된 돈을 계속 찍어내서 국민들로부터 더 세금을 걷거나 자산을 몰수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필요한 종이돈을 확보하고 그 결과로 떨어진 돈의 가치만큼 원래 돈을 가지고 있던 모든 국민들이 N빵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와 위정자들의 행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산을 찾아서 그 자산을 종이돈을 주고 매수해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신의 부를 지켜야 하니까요. 계속 찍어내는 종이돈으로부터 점점 흔해지는 그 종이돈으로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모은 부를 안전하게 보관해서 미래를 보내야 하니까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어 희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고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진입장벽을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을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예상처럼 인류 역사상 수없이 반복되었던 역사 속의 진리처럼 화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좋은 자산의 가격은 떨어진 화폐에 비례해서 계속 오르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화폐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정부는 어떻게 자신들이 원하는 돈을 만들고 그 대가로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는 무엇이며 그 함정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쉽게 순차적으로 설명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좋은 자산의 가격이 오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대충 이해는 됐을 테니까 좋은 자산만 계속 모아가면 되겠다고 생각할 텐데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여기까지 눈을 뜨고 깨닫게 되면 또 다른 고민이나 걱정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니, 근데
부동산을 내가 샀는데 정부가 인정 안 하거나 뺏어가면 어떡하지?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서 피난을 가야 하면 그럼 내 부동산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위대한 기업을 발견해서 주식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기업이 분식회계를 했고 모두를 속이는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금이 지금까지는 채굴량이 일정해서 희소성을 잘 유지했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랩 다이아몬드처럼 인간이 만들 수 있게 기술이 발전하거나 우주 탐사가 되면서 지구 주변 행성에서 금을 채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구심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린 무조건 결국 마지막엔 누군가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끝까지 인정해준다고 정부를 믿어야 하고, 그 기업은 정직하고 건전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그 기업의 CEO와 임원진을 믿어야 하고, 금은 더 이상 채굴량이 늘지 않을 거라고 과학기술의 한계를 믿어야 되고, 사람들의 금에 대한 수요와 믿음은 영원할 거라며 인간의 마음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위에 나열한 것들을 완벽히 믿을 수 있다면 애초부터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화폐 가치의 하락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각국 정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고, 국민들의 연금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고, 기업은 윤리 경영을 하고 있다고 매번 말하지만 어떤 나라는 이런 룰을 마음대로 바꾸고 세금 제도를 마음대로 개편하고 국민들의 계좌를 동결시키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자기 마음대로 알짜 사업부를 분할해서 상장하고 주식 발행량을 마음대로 늘리고 분식회계를 하면서 돈을 빼돌리고,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가짜금이 판을 치고 지금도 끝없이 우주에서는 금이 매장된 행성을 찾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지금과 동일할 거라는 그 무언가를 향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찝찝하고 불안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믿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변형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연구들이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가 때마침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각국 정부가 그동안 돈 풀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금액을 끝없이 진행하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보며,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개인인지 단체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현존하는 최고의 암호화 기술과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도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중앙화된 누군가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식이 아닌 전 세계 수많은 참여자 모두에게 권한이 분산된 방식으로 관리되고 운영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다음,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압력이나 독점자, 절대자의 등장으로 언제든 마음대로 법칙을 바꿀 수 없도록 개발 초기부터 컴퓨터 코드대로 움직이고 실행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통해 기존 종이화폐가 아닌 디지털화된 화폐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즉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믿지 않으면서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심, 그리고 좋은 걸 갖고 싶은 소유욕과 자신의 부를 안전하게 미래로 보내고 싶은 인류 역사의 태초부터 존재한 욕망을 불변하는 코드로 만들어 시스템으로 구축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암호화 기술과 일명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분산화된 디지털 금융장부 기술은 비트코인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기술이었고, 이렇게 검증되어 있던 기술들을 연준과 한국은행 같은 중앙 관료가 인위적으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정책을 바꾸는 발권력과 통화량 조절 기능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확정된 통화량 공급 정책에 맞춰 코드로 만들어 고정시킨다는 아이디어와 함께 엮어 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비트코인 이전엔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완성하지 못했으며, 몇 차례 유사한 시도가 있었지만 창시자가 정부로부터 공격받거나 신뢰 시스템의 결함을 갖고 있어 실패했었던, 모든 인류가 갈망하는 이론적으로 완벽한 화폐 시스템을 비트코인이 등장하며 완성시킨 겁니다. 물론 처음에 당연히 사람들은 안 믿었고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심도 없었죠. 그 관심 없는 사람들 중엔 미국 정부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와 국민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두가 해당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비트코인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갖췄지만 화폐 시스템의 핵심은 신뢰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가치를 알아보고 직접 사용해보고 거래와 교환의 수단으로 써보면서 이것이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긴 시간을 두고 계속 늘어나야만 의미가 있는데, 미국 정부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와 국민들은 비트코인이 등장했던 초반엔 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자연스럽게 천천히 사토시 나카모토의 의도대로 전 세계로 퍼지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운영의 기틀인 채굴자와 노드 운영자라는 분산화된 컴퓨팅 파워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운영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교환하며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보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은 2011년에 처음으로 1달러를 넘으며 드디어 이 세상에 가치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산된 초기 구간이 지난 이후엔 그 어떤 국가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 이건 인터넷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존재할 수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을 모두 없애지 않으면 멈추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앙 서버가 없으니까
당연히 한 군데만 공격하거나 압수할 수도 없고,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2011년 4월 이후에 이미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사라졌으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고소할 수도 없고 구속할 수도 없고 법정에 부를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압박하겠다고 자산을 압류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관련 재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가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이걸 이용해서 자신의 종이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으면 그 누구를 믿지 않아도 안전하게 자신의 부를 미래로 보낼 수 있다는 걸 하나 둘씩 눈치채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듯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가격에 반응한 사람들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더 무리해서 달려들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카지노 하우스 같은 거래소들은 20배, 50배, 100배짜리 레버리지 선물 거래를 부추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비트코인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가격의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요동치는 가격만 바라보면서 비트코인은 도박이고 투기고 사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대충 이해한 사람들은 이런 가격적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상승장에 와서 급등하면 이 가격에 반응해서 비트코인이 뭔지 왜 중요한지보단 사놓고 있으면 돈이 되냐 안 되냐, 내년에 반감기인가 모신가가 있다는데 그 전에 풀매수해 놓으면 되는 거냐, ETF인가 모신가가 승인된다는데 그럼 월간놈들 돈이 계속 밀려올 테니까 지금 대출 왕창 땡겨서 사놔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굳이 이미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도 많은데 일부러 어려운 용어 같은 건 거의 안 쓰고 쉽게 비트코인이 뭔지, 왜 등장했는지, 뭘 해결하려고 한 건지를, 그게 왜 의미 있는 건지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여러분이 가격에 반응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제가 처음 업로드했던 2023년 11월이 아닌 지금부터 3개월 뒤, 6개월 뒤, 4년 뒤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는 보시게 될 텐데, 아마 그분들이 처음 보신 시기는 다 달라도 거의 대부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검색했을 테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트래픽을 인식해서 이 영상을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한테 자연스럽게 띄워줬겠죠. 그리고 이 영상 말고도 비트코인 관련 수많은 영상들이 떴을 텐데 적어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과거에 저나 수많은 비트코이너들이 알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돈도 꼬라박고 실패도 하고 비트코인도 털리면서 배운 시행착오들을 모두 다 건너뛰고 가장 기본이 되는 종류의 영상에 접근하신 행운아라고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 비트코인입니다. 다른 수많은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자기도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고 우기는 건 그냥 우기는 거예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둘째, 비트코인은 지금껏 등장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했고 이 세상에 뿌리내린 화폐 혁명이지, 비트코인을 따라하겠다고 말하는 다른 알트코인이 아무리 흉내를 내고 사탕발림으로 꼬신들 똑같은 일은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눈치챘거든요, 이젠. 셋째,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무조건 적립식으로 모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팔사팔하거나 한 방을 노리고 타이밍 매매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 미래에 과거의 자신의 행동을 엄청나게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아도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부동산, 주식, 금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꼭 스스로 보관해야지 거래소나 이자를 주겠다는 업체들한테 맡기는 순간 여러분의 비트코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와 관련된 영상은 제가 위에 카드로 띄워놓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비트코인 ETF가 나왔다고 그 상품을 사는 건 블랙록이 만들었던, 피델리티가 만들었던 뭐든 다 파생상품 종이 쪼가리지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내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고 나한텐 가격만 표시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든 비트코인을 옮길 수도 없고 자신의 주식 계좌가 동결되는 순간 뺄 수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된 파생상품일 뿐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도 제가 위에 카드로 띄워놓겠습니다. 자, 그럼 당부 사항들도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들도 보시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비트코인 관련 채널들에 가셔서 관련 영상들을 쭉 보시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